안녕하세요. 3일회계 법인 김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서는요, 2019년 처음으로 공개 초안이 발표돼서 여러 가지 피드백과 주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제1118호는 2024년 12월 말에 공개 초안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은 재무제표 이용자와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재무 성과 보고에 대한 프로젝트를 요청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꼭 갭 정보뿐만 아니고 넌갭 측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라면 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해서는 특히 재무 성과 보고에 대해서 서로 직접적인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재무제표 표시를 조금 더 구조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의 특정 내용을 개선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무성과표, 손익계산서 개선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입니다. 이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보시면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먼저 살펴보시면 우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손익계산서와 주석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와 주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손익계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수익에서 매출원가 차감하고 판매비, 관리비, 연구개발비가 있고 그리고 화살표 있는 제일 처음에 영업손익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지분법 손익, 현금성 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 그리고 그 아래 또 빨간 표시로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을 위한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있고 또 다른 부채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익과 비용이 있고 그 아래는 법인세 차감 전 손익, 법인세 비용, 계속기업 손익, 중단 영업 손실,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화살표 두 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필수 중간 합계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기준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영업손익, 재무손익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을 표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바뀐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범주를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그리고 법인세, 중단영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IS1도 법인세 중단영업은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손익을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런 그 범주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주를 3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영업범주, 투자범주, 그리고 재무범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선 투자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범주는 관계 공동기업, 비연결 종소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한 자산에서 생기는 손익들을 투자범주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분법 손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의 예는 이자 수익이 있죠. 그러면 이 이자 수익을 투자 범주로 구분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는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잘 와닿지 않죠. 예를 들면 기업이 원재료를 투입해서 유형자산에서 기계를 돌려서 재고를 만든 다음에 이 재고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이 수익은 재고자산, 유형자산이 각각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닌 서로 통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말고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금융자산에서부터 개별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보자면 회사가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 부동산만으로도 수익이 창출되죠. 그래서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예를 들면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투자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재무 범주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금 조달만을 위한 거래의 부채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가고 대변에 차입금이 들어간다던가, 또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가고 대변에 사채를 발행하는 등 직접적인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재무 범주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차입금 이자 비용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기업이 자금 조달만을 위한 거래는 아니었는데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들입니다. 예를 들면 확정급여 채무가 있었는데 확정급여 채무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충당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재무 범주로 분류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업범주는 자녀 범주로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IASB가 영업범주를 정의하려고 했는데 영업범주 정의가 쉽지 않아서 투자와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영업범주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릿을 보시면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으로 인한 손익을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릿을 보시면 변동적이거나 또는 비경상손익도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박스에 예를 보시면 매출 채권 환산 손익이나 유형 무형자산 처분 손익, 유형 무형자산 손상 차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봤을 때 개별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투자 범주나 재무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업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릿을 보시면 사업 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예를 들면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염가 매수 차익, 취득 관련 비용도 영업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권 손상이나 기부금 등이 변동이 크고 비경상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영업 범주에는 변동적이거나 비경상 손익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영업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은 KIFRS 1001호고요. 오른쪽은 IFRS 18 기준서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시면 KIFRS는 영업손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후가 바로 영업손익이라고 영업손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영업손익이 아닌 항목들은 영업의 손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001호하고 IFRS 18과의 차이를 보면서 영업손익은 원래 있었는데 왜 영업손익이 필수 중간합계로 이제 들어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기준서 1001호하고 그리고 ISA 1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영업손익을 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기존에 규정했던 1001호의 영업손익과 IFRS 18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 내역을 보시면 일단 IFRS 18의 위쪽으로 올라간 항목을 보시면 무형자산 손상,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들은 투자 범주에 들어가는데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은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업 범주로 올라가게 되고, 지분법 손익은 IFRS 18에서는 무조건 투자 범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범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자 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재무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 아래에
차입금과 리스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나 확정급여 채무와 충당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재무범주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특정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범주에 3가지, 그리고 재무 범주에 2가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영업 범주에 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그러한 업을 하는 은행업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업손익의 표시를 다르게 하게 되는데요. 우선 A를 보시면 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비연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부동산 기업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여도 관련된 손익을 모두 영업 범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B를 보시면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특정 주요 사업 활동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그 자체가 주요 사업 활동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 주요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와 재무의 굉장히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이 다 영업 범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도 영업 범주에 있고요. 이자 비용도 영업 범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익 아래에 보면 원래는 재무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이 한번 나오는데 그게 없죠. 대부분 다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분법 손익, 그리고 기타 부채에 대한 특정 수익과 비용 정도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네, 앞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 때 넌갭 숫자도 보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IFRS 18에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라는 걸 정의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는 다음 3가지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회사의 재무 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대중에게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보시면 손익의 중간 합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준서상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그럼 어떤 성과 측정치를 공시하는 것이냐? 제일 오른쪽에 회색을 보시면 기타의 성과 측정치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자본 수익률, 순이자, 고객수, 고객 만족도 등은 아닙니다. 이유는 손익의 중간 합계라고 했는데 손익의 중간 합계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간에 IFRS 기준서상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라고 하는 거는 갭 숫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라고 하는 거는 조정된 이익이나 조정된 영업이익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를 어떻게 공시하는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정된 영업이익,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 MPM이라고 그냥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이 MPM과 앞에 손익계산서에 나온 중간 합계 중에서 가장 비슷한 중간 합계를 골라서 그 둘 사이에 어떻게 조정되는지 조정 내역을 공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정된 영업이익과 IFRS상 영업손익이 어떻게 레콘이 되는지 조정되는지 조정 내역을 공시를 하는데, 이때 법인세는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행일과 경과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기 때문에 2026년 재무제표도 비교 표시하여야 하고 비교 표시되는 정기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제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재무제표도 표시를 하실 때 2027년 1분기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때 2027년 말에 IFRS 18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제목과 항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재무제표도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하고 그때 2026년 1분기 재무제표가 1분기 손익계산서가 비교 표시되니까 1분기 손익계산서도 그렇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3개년 사업보고서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표시하실 때 2025년 재무제표도 제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IFRS 18으로 인한 영향 분석을 2025년부터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IFRS 18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